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고을,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청년 목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백약이 무효한 풍토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계셨어요. 마을의 의원에 지나가는 말로 강원도 정선 땅에서 나는 산삼이면 효험을 볼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를 접한 뒤 목판은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몇 되기 안 되는 밭마저 처분하게 되었지요. 얘야, 내가 몸이 아파니까 고생을 하는구나. 참으로 면목이 없어.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저 키우시느라 고생한 어머니에 비하면 이 정도는 고생 축에도 끼지 못하니 그런 약한 말씀일랑 마시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그 밭을 어떻게 장만한 것인데 나 때문에 이리 팔아먹게 되었으니 내 속이 너무 상하는구나, 아들아. 어머니, 걱정 말고 조금만 참고 계셔요. 이웃 이모님께 어머님을 잠시 부탁드렸으니 제가 꼭 정선에 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그렇게 목판은 밭과 세간살이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귀한 산삼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강원도 정선 땅으로 험난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을을 떠나 며칠을 걸었을까요? 험난한 여정 끝에 원주의 다다른 목판은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산삼을 살 돈이니 제 목숨보다도 귀한 엽전 꾸러미를 품에 꼭 껴안고 주막으로 들어간 목판의 눈에 주막 마당에 떠들썩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막 마당에서는 마치 장이 선 듯 시끌벅적했지요. 소장수, 보부상, 노름꾼, 심부름 가는 마당쇠, 땅꾼, 소금 장수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흥겨운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질 분위기였습니다. 쭈뼛대며 들어선 목판에게 우리들이 손짓하며 함께 어울리자 권했지요. 우리 젊은 나그네께서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시던가? 수염이 덥수룩한 보부상이 목판에게 잔을 내밀며 물었고, 예, 홀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어 백약이 무효하던 차에 정선 땅에서 나는 산삼이면 기력을 회복하실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향하는 중입니다. 정선 산삼. 허, 그 가격이 솔찬히 묵직할 것인데. 예, 말도 마십시오. 가진 세간을 몽땅 처분해야 했지요. 순진하기만 했던 목판은 분위기에 취해 미주알 고주알 정선 땅을 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답해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왁자지껄 판을 벌이던 중 목판에게 말을 걸었던 보부상이 툇마루에 앉아있는 승복 차림의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스님께서도 거기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이리 오셔서 국차나 한 잔 쭉 들이켜시지요. 그러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걸리 잔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비워버리는 것이었지요. 어허이,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말 더 가져와 보시오.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산적처럼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스님은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좌중은 그의 재치 있는 입담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스님은 수행과는 담을 쌓은 듯 마치 세상만사를 모조리 겪어본 기세로 온갖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이었어요.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를 들으며 새벽녘까지 이어졌던 술판이 파하고 지쳐버린 모두가 객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수십 리길을 걸어왔던 목판 역시 피로와 술기운이 번져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맙소사,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튿날 아침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삼을 사기 위해 목숨처럼 품에 이고 있었던 목환의 엽전 꾸러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살릴 삶을 사기 위한 전 재산인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목판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의 절망적인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주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모는 곧바로 관아에 신고했고 그리하여 그날 주막에 묵었던 일행이 모두 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조아린 목판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몇 심 뒤 밖에 고을에서 온 목판이라는 놈이옵니다. 제발 저희 돈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고향서 몸져 누워 계시는 제 홀어머니 신복순의 약값 되는 돈입니다요. 목판의 간절한 목소리가 사또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정의로운 사또는 목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얼굴에 노기를 뿜었지요. 자네는 걱정 마시게. 내 반드시 자네의 도둑맞은 돈을 찾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고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네. 사또가 근엄한 목소리로 목판을 안심시킨 뒤 육방관속들에게 엄명을 내렸지요. 나졸들은 사또의 명령에 따라 주막에서 술판을 벌였던 일행들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판의 엽전 꾸러미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막에 묵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허, 여봐라. 못들 하는 게냐? 당장 저놈들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 바른 대로 실토할 때까지 엄한 맛을 보이라.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질까 노심초사하던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험악한 인상의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사또 나으리, 이리도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매질하시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강압적인 고신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는 있겠으나 또한 무고한 백성이 함께 다칠 것이니 이토록 우매한 방식으로 계속하시겠다면 소승은 임금님께 상소하여 나으리의 부정을 고발할 수밖에 없겠소이다. 뭐시라? 스님의 흉흉한 기세에 눌린 사또는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들 모두를 옥사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어험, 나 이거야 원. 목판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말도 있는데 사또의 체면이 영 살지 않았습니다. 고신 없이 범인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으나 스님의 강경한 태도에 몹시 당황한 사또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바로 그때 돌아가던 구경꾼 중 한 여인이 몸을 돌려 사또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옥으로 그녀는 원주의 대장터로 물건을 흥정하러 가던 잔뼈 굵은 도매 상인이었지요. 저기 사또 나으리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쇳내에 미천한 생각을 한번 읊어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오냐?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춘옥은 머뭇거리는 몸으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사또의 귀에 귓속말을 흘렸답니다. 오라. 그래? 그러하다면 어디 너의 말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마. 내 육방관속들에게 속히 준비하라 일러두마.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원 앞마당에는 오색기가 펄럭이며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작두를 대령한 무당, 아니 무당 분장을 한 춘옥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고 그 옆에서 망나니는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옥에서 끌려 나온 주막의 일행들은 그 흉흉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당에 꿇어앉아 벌벌 떨기 바빴어요. 망나니가 한 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리는 것이었지요. 머리를 산발한 춘옥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자, 듣거라. 내가 치마를 벗어 너희를 덮을 테니 각자 오른손을 치마 밖으로 내놓아라. 내가 주문을 외고 나면 저 사내의 엽전을 훔친 도둑의 손은 자연스럽게 사시나무 떨듯 떨릴 것이니라. 그러면 망나니의 칼날이 그 손을 잘라낼 것이다. 급사 신이라도 들린 듯한 춘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춘옥이 치마를 벗는 신용을 채 끝내기도 전에 승복 차림의 험상궂은 사내가 사또 앞에 엎드리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가 훔쳤습니다. 엽전은 주막 뒷겨 장독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제발 저의 손을 보전해 주십시오. 제발. 이런 고의한 놈, 네 죄를 낱낱이 자백했겠다. 아니언데 이놈은 정령승려는 맞느냐? 아닙니다요. 저는 그저 산채에서 도망 나온 산적입니다요. 승복을 입으면 의심을 받지 않아서 싶어 변장을 한 것뿐입니다요. 험상궂은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꼭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스님의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사또의 명에 힘입은 나졸들이 주막으로 가 뒤져보니 엽전 꾸러미는 장독대에서 무사히 발견되었고 그 길로 승복 차림의 산적은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더불어 무고한 사람들 역시도 모두 별탈 없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모두 해결되고 목숨 같던 엽전 꾸러미를 되찾은 목판이 사또의 앞에 조아리며 연신 감사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지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저희 어머님의 목숨뿐 아니라 저희 목숨까지 살리셨습니다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 없네. 이는 모두 저 처자의 꾀 덕분에 풀린 일이니 말일세. 사또가 껄껄 웃는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무당 연기를 하던 춘옥을 향해 손짓했고 산발을 하고 있던 춘옥이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리도 단숨에 범인이 자백할 것이라 여겼는가? 감탄을 맞이 않던 사또의 물음에 춘옥이 배시시 웃으며 답했어요. 예, 나으리. 아까와 같이 눈앞에서 망나니의 칼춤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도둑놈이건 무고한 자건 손이 떨리지 않을 재간이 결단코 없지요. 모두가 벌벌 떨 것만은 자명하였으나 개중 제 발이 저린 차라면 반드시 제 손이 날아갈 것이 두려워 이실직고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뜻대로 범인이 움직여주어 일이 수월하게 색출할 수가 있었사옵니다. 허허! 참으로 영특하기 짝이 없는지고! 춘옥의 지혜로운 계략에 사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목판 역시 춘옥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자께서 저와 제 어머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살려주셨지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춘옥의 난데없는 말에 목판이 의아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춘옥은 살쭉 웃으며 자신의 사연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고을의 산자락에 걸쳐 있는 도성 밖의 빈민초는 초라한 색한 초가들이 어깨를 맞대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삭정이처럼 마른 사람들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가난이 뼛속까지 스며든 동네였지요. 낡은 기와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 빈촌 어귀 길갓집 튼화루 앞에는 엉성한 찜솥 하나가 놓여있는 허름한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래 아궁이에 선 연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솥뚜껑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들이 옹기종기 놓여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곤 하였어요. 이 만두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젊은 과부 복순이었습니다. 얼굴엔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지만 굳은 일에 익숙해진 손은 거치었고 깊은 눈매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그녀는 저승으로 먼저 훌쩍 떠나버린 남편과의 사이에 얻은 금지옥엽 외동아들 목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만두소를 만들고 얇디 얇은 만두피를 빚고 뜨거운 김을 쐬며 손님들에게 만두를 파는 일 모두를 복순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홀로 남은 복순은 아들만을 생각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입동이 지나자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만두를 빚는 복순의 손도 어느새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궁이 불에 언 손을 녹이며 다시 만두를 빚었지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찜솥에 김을 닮은 고단하지만
멈출 수 없는 뜨거운 숨결을 쪼이며 복수는 그렇게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복순의 만두 가게 앞을 매일같이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누이는 10살 남짓, 동생은 67살쯤 되어 보였지요. 낡은 옷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아이들은 솥뚜껑에 손을 대고 잠시나마 온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들의 곤궁한 모습을 지켜보던 복순 역시 마음 한구석이 아파 남매들이 불을 실컷 쬐며 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정성스레 장만해 나왔을 때 남매는 이미 가게 앞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문득 솥뚜껑 위에 올려놓은 만두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 어린 것들이 눈앞의 만두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복수는 왠지 모를 안타까움에 솥뚜껑에 오른 나머지 만두들을 싸들고는 남매가 사라진 꼬부랑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얼마쯤 올라갔을까요? 복순의 귀에 희미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니 과연 그 남매가 좁은 골목길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중 남동생이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누나는 목이 맨 소리로 동생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 이 만두 누가 이렇게 덥석 집어오라고 하디? 나는 아무리 배고르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는 동생을 둔 적은 없어. 이제부터 너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도 말어. 그 말을 들은 67살쯤 되어 보이는 남동생은 참으로 서럽게도 울먹이며 누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복수는 담 옆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남매의 가녀린 애잔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복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말았지요. 선뜻 나서 아이들을 달래주고 괜찮다며 만두를 내밀고 싶었지만 똑 부러지는 누나의 성격을 보니 오히려 더 무안해할 것 같아 그대로 조용히 발길을 돌려 가게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저 애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을까 걱정되니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겠구나. 복수는 자신의 외아들 또래인 아이들이 저리 가엾이 지내는 것을 보니 저릿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그 다음 날도 남매는 어김없이 보따리를 들고 골목을 내려왔습니다. 남매를 발견한 복순이 미소를 띠며 그들을 반기려는데 만두 가게 앞에 이른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누나가 조심스럽게 엽전 한 잎을 툇마루에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저, 있잖아요.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제 동생이 외상으로 만두 한 개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만두값이에요, 아주머니. 그 모습을 본 복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저기, 이거 만두 한 개 가격으로는 너무 많으니까 만두 몇 개 더 가져가렴. 원래 내가 아이들한테는 반값으로 받는단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많이 파셔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제 남동생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향해 사라져 버렸지요. 어린 남매의 양심과 착한 마음에 감동받은 복수는 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저것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구나.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남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나절 보따리를 들고 골목길을 올라가던 남매가 솥뚜껑에 손을 녹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지나치는 것을 본 복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얘들아, 잠깐만. 남매가 깜짝 놀라 복순을 돌아봤어요. 복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있잖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이 터진 만두는 사람들이 못생겼다면서 사지를 않는단다.
기껏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으니. 그렇다고 아줌마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그러니 우리 셋이 같이 먹자꾸나. 응? 복순의 말에 남동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빛냈으나 누나는 그런 남동생의 손을 꼭 붙들더니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해서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서둘러 골목길을 올라가 버렸지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지켜보던 복순의 귓가에는 누이가 동생을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뚝! 울지 마. 얻어먹는 버릇이 들면 나중에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돌아가신 엄마가 그랬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챙기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누이의 모습은 복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복순은 남매를 돕고 싶었지만 자존심 강한 누이에게 함부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웠지요.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던 어느 날, 복순은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남매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항시 들고 다니는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또 매번 어디로 그리 가는 거니? 아줌마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복순의 말에도 누이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걸으며 짧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풀이 죽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어딘가 처연한 메마른 한마디가 돌아왔지요. 이 남매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 복순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물어 남매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서촌 쪽에서 거의 봉사에 가까운 할머니와 어린 남매 세 식구가 이 빈민촌으로 이사와 궁핍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할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뛰어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저작거리, 포목점에서 바느질거리를 맡기면 몸이 불편한 데다 앞도 보지 못하는 할머니 대신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저작거리까지 바느질감 보따리를 들고 오간다는 것입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고 그 이듬해에는 어머니마저 유복자인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사연까지 모조리 알게 되었습니다. 어휴, 어쩌면 좋아 그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저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들만 남겨놓고 그리들 일찍 떠나게 만들었누 그래. 사정을 전해들은 복순의 눈시울이 대번에 붉어졌지요. 복순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이 애처로운 아이들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응달진 산자락 빈촌에도 매서운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를 훔쳤던 그날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 가게 앞을 오갔지만 처음처럼 솥뚜껑에 손을 녹이기는커녕 고개를 돌리고 복순을 외면하며 지나가기 일쑤였지요. 복순은 그것이 만두를 보며 군침을 삼키는 남동생에게 애써 만두를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누나의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조숙하게 철이 들어버린 누나의 모습에 복순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복순은 가게 앞을 지나가는 남매를 불러 세우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말이야 얘들아. 혹시 너희 어머니 이름이 양선 아니니? 강양선이. 복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매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복순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을 등진 제 어미의 이름을 들은 아이들의 눈시울이 금세 울긋불긋 변했지요. 복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의의 눈에는 경계심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맞구나. 맞아. 내가 여기서 양선이 아들딸을 이리 만나게 되다니. 참말로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수는 감격에 겨운 듯한 목소리를 내며 남매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있잖아, 얘들아. 이 아줌마가 말이야. 너희 엄마와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단다. 우리 집은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어머니 집은 제법 잘 살았었지. 인정 많고 착하던 너희 엄마가 아줌마 집에 쌀도 막 퍼담아 주고 콩도 한 자루씩 듬뿍듬뿍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줌마가 배 골치 않고 지낼 수가 있었어. 세상에 긴가민가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구나. 제 어미와의 어린 시절을 함께 겪은 듯한 복순의 말을 들은 남매는 가슴 속에 늘 품고 있던 어미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복순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지요. 복순은 그런 남매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아, 아줌마가 너희 어머니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잔뜩이란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아줌마 도와서 피가 터진 만두 좀 같이 먹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나절 골목길을 올라갈 때면 꼭 만두 가게에 들러 속이 터진 만두를 먹게 되었어요. 배가 부르도록 실컷 만두를 먹은 뒤 남매는 복순이 정성껏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피가 터져서 못 파는 만두 맞지요? 아이 그럼 너희가 아줌마 안 도와주면 이 만두들 그냥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실컷들 먹으렴. 응? 만두를 먹으면서도 걱정을 잔뜩 하는 누이의 물음에 복순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대꾸했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복순은 관청에 가서 어렵게 호적부를 뒤져 남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강양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매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마의 어릴 적 친구인 척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복순은 새벽마다 만두를 빚을 때면 남매들이 먹을 몫의 만두는 아예 만두피를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만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 수 없는 분량 만두를 나눠주는 것이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아이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던 복순의 꾀로 탄생한 나눔의 불량품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순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으로 남매는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있죠? 저한테 아주머니 이름 알려주세요. 꼭 기억해둘래요. 만두를 호호 불어먹던 누이가 복순을 올려다보며 또랑또랑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의젓하여 복순은 생긋 웃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복순, 신복순이야. 네, 기억해뒀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주머니. 아 참, 그리고 아주머니한테도 저 또래 머스매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언제 한번 소개시켜줄게. 우리 아들 이름은 목판인데 이 팔뚝에 이만한 점이 있단다. 네, 알겠어요. 아, 그리고 제 이름은요? 춘옥이에요. 제 동생 이름은 춘섭이고요. 오냐? 그래, 채알라. 천천히들 먹으렴. 그렇게 춘옥은 어릴 적 자신이 겪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만두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예전의 사연을 이야기한 춘옥이 미소를 머금은 채 목환을 향해 말했지요. 볼 일이 있어 장터에 나서려다 관아에 사람들이 몰리기에 호기심이 생겨 와보았지요. 우연히도 구경 중 제가 기억하고 있던 만두가게 아주머니의 이름과 그때 전애들은 그 아들의 인상착의와 이름까지 같지 뭐겠습니까? 그리하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아주머니 덕분에 저와 저 남동생은 굶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고 그 덕에 이젠 남동생도 어여치 자라 제 몫을 다해 가세 역시 일으킬 수 있었답니다. 감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지요. 참으로 이 무슨 천우의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또한 제가 현재 정선 보부상들과 연이 닿는 장사를 하고 있기에 좋은 산삼을 괜찮은 가격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마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는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때 아주머니의 그 작은 만두 가게가 저희 남매의 허기를 달래주었고, 또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었으니, 오히려 이 정도는 약과지요. 굿날 커서야 아주머니가 저희를 돕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가림을 할 만큼 사정이 좋아져 은혜라도 갚고자 고향으로 돌아와 보았으나 이미 만두 가게는 없어진 뒤더군요. 네, 건강이 나빠지시는 바람에 만두 가게는 정리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춘옥의 안내와 소개를 받은 목파는 되찾은 엽전으로 귀한 산삼을 구해 어머니인 복순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삼을 취한 복순의 병화는 거짓말처럼 나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인사차 들른 춘옥과도 감격에 재회를 하게 되었지요.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춘옥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목파는 춘옥의 올곧은 마음씨와 그 사려 깊은 지혜에 반하게 되었지 뭐겠어요. 춘옥 또한 복순을 빼다 박은 어진 마음씨를 가진 사내 목환에게 자연스럽게 연심을 품게 되어 두 사람은 그렇게 물레방앗간에서 남몰래 궁합을 맞춘 뒤 무르르듯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내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채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었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의 세 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